가봅시다. 방송은 왜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보가 유통되기도 할까요? 편협된 사고. 어떤 과정을 거치죠? 방송은? 편집의 과정을 거치잖아. 해서 그 방송사나 편집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지. 인터넷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방법에는 특정 인물을 찾아가 직접 구성한 질문을 하는 면담과 특정 장소나 기관을 찾아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방문이 있다. 면담은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나 밑줄. 면담은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생생하게 전달.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담화나 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겠죠, 면담은. 있으나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밑줄.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언제 방문해도 될까요? 어떻게 방문하면 좋을까? 막 이런 거 막 조율을 해야 되니까. 방문도 박물관, 전시장, 기념관 등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밑줄. 폭넓은 정보, 방문. 직접 찾아가야 하므로 밑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치? 그래서 보면은 간접적인 방법은 쉽죠. 일단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지. 반면에 직접적인 방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앞 페이지에 날개 볼까요? 113페이지에 날개. 간접적인 수집 방법은 적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적인 수집 방법에 비해 생생한 자료를 얻기 어렵고 밑줄. 직접적인 수집 방법에 비해 생생한 자료를 얻기 어렵고 밑줄.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반면에 직접적인 방법은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지만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면 판단과 선별 가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밑줄. 글의 주제와 목적. 대표적인 맥락이죠. 글의 주제와 목적은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이자 정보를 분류하여 조직하는 기준이 된다. 수집한 정보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글의 주제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글의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밑줄. 주제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글의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없다. 통일성은 우리 작년에 배웠는데 왼쪽에 밑줄 쳐놓을게요. 하나의 주제.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로 묶이는 게 통일성이지. 그래서 내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아무리 가치 있는 정보를 얻었어도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그냥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이 중요한데 따라서 정보를 선별할 때는 수집한 정보의 허위, 과장, 왜곡, 편파적인 내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하고 또한 정보의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저자나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선택해야 한다. 해서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 이렇게. 밑에 독자에게 유용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같은 주제나 목적을 글을 쓰더라도 독자의 지식 수준이나 요구에 따라 정보가 유용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배경 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는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에게는 유용했던 정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 독자에게는 유용하지 않아서 정보 선별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리 배웠던 거에서 땡땡 기념관에 지금 생각나는 건 그 땡땡 기념관 외벽을 내화성 강판으로 만들고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강판이 무슨 강판인지를 막 설명할 때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이지만 다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해서 독자에 따라서도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한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구성된 정보라도 독자의 관심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가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서 독자에게 유용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수집하고 선별 분류했다면 수집한 정보를 선별한 다음에는 이를 범주화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범주화가 뭘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나열, 순서, 비교 대조, 원인 결과, 문제 해결 밑줄 쳐놓을게요. 나열, 순서, 비교 대조, 원인 결과, 문제 해결. 보겠습니다. 왼쪽에. 자, 나열은 설명 대상에 관한 밑줄 서로 대등한 여러 개의 정보를 늘어놓는 내용 조직 방법. 서로 대등한 거. 서로 대등하다라고 하는 건 써봅시다. 그 대상들 사이에 상하 관계 혹은 뭐 인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등한 여러 개의 정보겠지. 그렇죠? 상하 관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밑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나오니까 뭐 돌 중에서 이제 뭐 화성암, 뭐 화성암 중에서도 뭐 아시아 화성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하 관계에 해당하는 걸 텐데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건 나열은 아니라고. 왜냐면 상하 관계에 있는 거니까. 정보 유형에 따라 첫째, 둘째 등과 같이 항목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암석은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눈다. 그래서 화성암은, 퇴적암은, 변성암은 이렇게. 네, 요건 이제 나열 구조겠죠. 자, 밑에 순서 볼게요. 설명하는 대상의 밑줄 과정이나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하고 과정이나 순서. 설명하려는 대상이 밑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때는 공간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한다. 그래서 뭐 정지용의 시는 26년부터 33년까지 모더니즘, 33년부터 35년까지 종교적, 36년부터 전통적 미학 요렇게.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순서 구조로 제시한 거고 밑에 공간 순서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제시하는 거죠. 네. 수특에서는 수특에서 순서는 없었습니다. 수특에서 순서는 없었어요. 내가 한번 그 적용 시켜볼게. 지금 생각나는 건 없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비교 대조. 자, 설명하는 대상 사이의 밑줄 공통점과 차이점. 당연하죠.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비교고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대조고. 두 대상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사용한다. 당연하죠. 한지의 우수성은 양지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한지는 빛과 바람 그리고 습기와 같은 자연현상과 친화성이 강해서 창호지로 많이 쓰인다. 한지를 창호지로 쓰면 문을 닫아도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서 습도 조절의 역할까지 한다. 흔히 한지를 살아있는 종이라고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양지는 이니까 대조하고 있는 거겠죠. 자, 밑에 원인 결과. 설명하는 대상이 사건이나 현상일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원인이 여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밑줄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반대로 여러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네. 자, 보통 원인을 먼저 제시하고 결과를 제시하지만 그 반대로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 해서 결과 원인도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북극해 연안과 같이 한랭한 지역에서는 땅속 온도가 영구 동토층, 영구 동토층 위에는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어는 활동층이 있는데 활동층은 아래에 영구 동토층이 있어서 수분이 밑으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된다. 그래서 활동층은 경사가 지극히 완만한 사면에서도 잘 흘러내린다. 이로 인해 지표면의 전신전환은 이렇게 해서 원인과 결과 구조죠. 왼쪽 볼까요? 원인 결과 구조의 확장. 원인 결과 구조에서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특정 원인의 결과가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밑줄. 특정 원인의 결과가 또 다른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있는 글에서는 이로 인해 지표면의 전신주나 울타리 심지어 가옥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래서 북극해 연안에서는 가옥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짓는다. 면은 이 결과가 또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원인 결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렇죠? 어렵지 않고 넘어가서. 자, 문제 해결 구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죠. 네. 자,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 밑줄만 쳐놓을게요.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 하는 조직 방법인데, 자, 문제점을 밝힐 때는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밑줄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제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성할 때는 밑줄 앞에서 제시한 원인과 연결할 수 있도록 조직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원인 제시하고 해결 방안도 원인과 이제 연결해서.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볼게요.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는 기쁨도 잠시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눈은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가장 먼저 입게 되는 부위 중 하나다. 미세먼지 속 유해물질이 지속해서 안구에 닿으면 알레르기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안구 표면은 점액층, 수분층, 기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어쩌고저쩌고 직접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이제 해결 방안. 봄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귀가 후 인공 눈물로 눈을 씻어내야 한다. 왜냐면 이제 미세먼지를 씻어내야 하니까.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바람을 막기 위해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야외 활동 중 눈이 가려워도 맨손으로 비비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만약 안구 건조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어쩌고 해서 문제점은 미세먼지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왜 그런지 원인 제시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 제시했고. 그래서 문제점 크게 보면 문제 해결 구조인데 문제점, 그 문제점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이렇게. 그렇죠? 앞에 115페이지에 115페이지 볼게요. 요거 그냥 객관식 문제로 띡 낼 수 있습니다. 자, 나열 구조는 밑줄 끝갈래의 종류, 뭐 희곡, 시나리오, 뭐 그런 것들, 뭐 뮤지컬, 오페라는 나열 구조인 거고, 순서 구조는 이준섭의 일대기는 시간 순서일 거고, 한옥의 구조는 공간 순서일 거고. 그래서 순서 구조, 그 한옥의 구조도 이제 순서를 통해서 공간 순서로 제시하는 거니까 순서입니다. 비교 대조 구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차이점. 원인 결과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결과. 문제 해결 구조는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방법. 이 이제 문제점 해결 방안이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나열 땡땡 극갈래 종류, 순서 땡땡 한옥의 구조, 대조 땡땡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그렇다고요? 넘어갈게요. 네. 자, 마지막
정보입니다. 이제 발표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리는 말하기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의 핵심을 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입체적인 소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밑줄 입체적인 소통 활동. 그래서 발표라고 하는 건 1대 다죠. 1대 다. 그래서 주제 핵심 분석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매체 자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자, 청중 분석입니다. 볼게요. 자, 청중 분석이란 발표자가 말하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중의 성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청중의 연령대, 성별, 직업, 지역 등과 함께 주제에 대한 청중의 흥미, 관심도, 배경 지식, 지식 수준 등을 분석하여 그 특성에 맞게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밑줄만 쳐놓을게요. 연령대, 성별, 직업, 지역, 흥미, 관심도, 배경 지식, 지식 수준 이렇게 등을 분석해야 한다. 청중 분석은 주로 발표 전의 계획 단계와 실제 발표 단계에서 진행되는데 밑줄 쳐봐. 계획 단계와 발표 단계. 그치? 그래서 이 청중을 분석하는 건 발표를 계획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발표를 할 때도 청중을 분석해야 된다고. 먼저 계획 단계에서의 청중 분석은 말할 내용의 선정과 내용 구성 방향, 표현과 전달의 방법을 구상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밑줄 쳐놓을게요. 말할 내용의 선정, 내용 구성 방안, 표현과 전달 방법을 구상. 밑에 볼게. 이번에 우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해 발표해야 해. 익숙한 주제라서 친구들 관심이 적을까봐 걱정이야.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친구들 대부분 독도에 대한 배경 지식은 많이 없었어. 근거를 많이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해서 내용 구성 방향을 분석하는 거죠. 볼게요. 자, 실제 발표 단계에서의 청중 분석은 밑줄 주로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밑줄 발표 계획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계획 단계에서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여 상황별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둔다면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다. 또한 발표하면서도 그때 청중의 반응에 따라 밑줄 발표의 내용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내용이 어려운가? 하면 쉽게 풀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계획할 때는 그 쉽게 풀어서 말하는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애들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 예시를 좀 들어준다던가 쉽게 정의를 내려준다던가 뭐 지루해 보이면 경험을 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흥미있는 사례를 제시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하는 단계에서도 청중 분석하면서 수정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오른쪽 그 위에 날개에 가운데 있는 날개에 실제 발표 단계에서도 청중을 분석해야 하는가다. 청중의 반응이 발표 전에 예상했던 것과 다를 경우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고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발표 내용과 방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발표하는 발표 과정에서도 발표 내용과 방법을 조절할 수 있다고요. 청중에 따라서. 넘어가서 자, 내용 구성 볼게요. 청중을 분석한 다음에는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데 발표는 대개 밑줄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 그래서 이게 그 화작 모의고사에서는 그 35, 6, 7번 문제로 나오는 거죠.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이 발표 문제인데 그래서 보면은 대개 3문단 아니면 4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문단이 도입부고 2문단, 3문단이 전개부고 이제 마지막 문단이 정리부고 이렇게. 그치? 자, 도입부에서는 밑줄 쳐놓을게요. 그 위에 그림에 도입부는 관심 유발, 내용과 목적 소개, 전체 내용 개관 이렇게 세 가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전체 내용 개관이 뭐냐면 그 발표 순서 안내하는 거, 발표
발표 순서 안내. 그러니까 이제 뭐 한옥의 지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 기둥, 뭐 처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는 이제 도입부에 나오겠죠. 도입부에. 그래서 막 문제 풀 때 내가 뭐 이 발표 내용 순서는 어디 있겠냐. 그래서 처음 마지막에 있을 거다. 막 했던 게 이런 거랑 이제 연결되겠죠. 자, 전개부에서는 중심 내용 제시하고요. 구체적 사례나 시청각 자료 활용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정리부에서는 중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강조하고 재연을 하고, 재연은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당부를 하는 거지. 써볼까? 재연은 조언, 당부.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하면서 질의응답까지 할 수 있을 거고. 밑에 볼게요. 자, 도입부. 도입부에서는 발표 주제를 소개하고 전체 내용을 개관하여 보여준다. 청중이 발표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발표를 듣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면 밑줄 도입부는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근데 괄호로 붙거나 청중이 발표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발표를 듣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면 그러면 간단하게 해도 돼. 왜냐면 걔네가 뭐 진짜 원하는 건 그 발표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된다고. 반면에 청중이 발표 주제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도 주제와 관련된 상황이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청중이 발표 주제에 대해 낯설어하거나 관련성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면 괄호를 묶어봐. 청중이 발표 주제에 대해 낯설어하거나 관련성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면 밑줄 청중의 흥미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과 청중과의 관련성을 부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해서 시각자료 같은 것들 추가할 수 있겠죠. 그치? 아니면 뭐 질문을 한다던가 경험을 환기한다던가 그런 것들. 됐죠? 자, 왼쪽 날개부터 볼게요. 도입부에서 전체 내용을 개관하여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일까? 개관은 이제 추려서 보여주는 건데 도입부에서 발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안내하여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짐작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밑줄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짐작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지붕 설명했네. 그 다음에 뭐 기둥 설명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중이 발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뒤에 이어질 내용을 짐작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용 순서를 이제 안내해줘야 되겠죠. 밑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모둠에서는 소중한 우리 땅 독도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까? 질문했고 네, 없군요. 그렇다면 독도가 우리 땅인 구체적인 근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면서 흥미유발하고 있겠죠. 넘어가서 자, 전개부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제시하는데요. 주제 성격에 따라서 나열, 순서, 비교대조, 원인, 결과, 문제 해결. 자, 청중이 발표 주제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련성이 낮으면 집중하여 발표를 듣기 어렵다. 이럴 때에는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밑줄 구조적으로 제시 그리고 사진, 도표,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청중 분석해서 아 이거 얘네들 잘 모르겠다. 아 이거 지루해하겠다. 하면은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해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마지막 정리부 볼게요. 정리부에서는 발표의 중심 내용을 요약 강조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재현이었지. 청중에 따라 감동이 담긴 감성적인 내용을 덧붙이거나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 격언이나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밑줄 감동이 담긴 감성적인 내용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 격언이나 유명인의 말을 인용 이렇게 경우에 따라 발표 내용에 관해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기도 한다. 안 할 수도 있고 청중이 발표 주제에 관심이 많으면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발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발표 주제와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얘네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겠구나. 그러면 질의응답할 게 많겠네. 해서 예상 질문 준비해두면 되겠죠. 네, 반면에 걔네가 관심이 없으면 질문 있으신가요?
묵묵부답이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행. 발표자는 발표하기 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발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발표 과정에서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그것에 맞게 발표 내용과 방법을 조절하며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밑줄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그것에 맞게 발표 내용과 방법을 조절하며 진행. 말하기 상황의 특성을 살펴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은 괄호 밖에 있는 말들이고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지. 발표자는 발표를 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은 발표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서 나오는데 발표자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여 청중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거나 때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발표 주제에 대해 발표자가 자신감이 없다면 청중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므로 청중은 그 발표에 집중할 수가 없다. 특히 발표 주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거나 주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련성이 없는 청중의 경우에는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발표할 때는 발표 내용이 청중에게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발표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거나 정보를 조리 있게 구성하지 못하면 청중이 지루해야 하고 산만해지므로 준비한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발표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밑줄. 발표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발표의 관건은 밑줄 청중이 발표자와 함께 대화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청중이 발표자와 함께 대화하고 있도록 느끼려면 뭘 많이 해야 될까? 질문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청중과의 상호작용 많이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왼쪽에 청중의 특성에 따른 발표 전략 보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지식이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회사에 뭐 채권, 뭐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 국채 동향에 대해 내가 강연을 하러 갈 거야. 그러면 투자회사에 있는 직원들이니까 미국 국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채권은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낮아지는데요, 향후 금리가,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치?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경우에는 발표에 자연스럽게 참여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발표 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치? 그래서 뭐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를 막 할 수 있도록 하겠지. 반면에 발표 내용의 부정적인 청중은 발표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공통점을 강조하며 비언어적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 해서 청중이 내가 발표하고 있는데 막 헛하고 있어. 아니면 핸드폰 보고 있어. 그러면 많이 지루한가 보다 하면 이제 흥미를 막 유발할 수 있겠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고 학생들한테 뭐 요즘에 뭐 물론 그 관심 있는 애들이 많지만 뭐 축구, 뭐 국가대표, 어떤 사람이 와서 뭐 감독이 와가지고 전술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듣겠냐고. 이강인이 오는 게 아니고 홍명보 감독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듣겠냐고. 안 듣겠죠? 물론 그 축구에 관심 있는 애들은 듣겠지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보성여고에 와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여고 학생들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데, 뭐 체육, 뭐 축구 클럽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공통점 만들고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고. 됐죠? 밑에는 요거 준언어적 표현은 말소리 크기, 높낮이, 장단, 속도, 억양, 어조는 뭐 맞는데요. 자,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 시선, 손짓, 몸짓까지는 아는데 밑줄 쳐두세요. 옷차림과 보조자료도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옷차림, 보조자료. 그래서 옷차림도 비언어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뭐 강연하러 갔는데, 투자회사에 강연하러 갔는데 뭐 반바지에다가 스레빠 찍찍 끌고 가면 비언어적 표현으로서 신뢰성이 낮아지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옷차림도 비언어적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자, 설득 전략입니다. 연설은 밑줄 공식적인 상황 에서 청중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밑줄 청중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 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는 밑줄 설득적인 말하기. 그러니까 위에랑 연결해 두면 돼. 청중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이제 설득이죠. 설득. 그게 이제 설득적인 거지. 자, 연설의 화자는 다수의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밑줄 다수의 청중 해야 하므로 다양한 설득 전략과 표현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를 잡는 새처럼 삽시다. 또 오늘도 늦잠 자서 지각했잖아. 설득력이 없네. 이건 어떤 설득 전략에서 오류가 났을까? 그 우리 했잖아. 인성적, 이성적, 감성적 중에 인성적 설득 전략에서 오류가 난 거겠죠. 왜냐하면 그 화자의 됨됨이나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이제 인성적 설득 전략인데 지도 늦잠 잤으면서 늦잠 자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밑에 볼게요. 연설에서 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설득 전략은 인성적, 이성적, 감성적. 이는 화자가 청중을 설득하는 데 활용하는 자원에 따라 설득 전략을 구분한 것이다. 밑줄. 화자가 청중을 설득하는 데 활용하는 자원. 요게 이제 기준입니다. 자, 인성적 설득 전략은 밑줄 화자의 인성적 측면. 화자의 인성적 측면에. 이성적 설득 전략은 밑줄 연설의 논리적 측면. 감성적 설득 전략은 밑줄 청중의 감성적 측면. 에 호소하여 청중을 설득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자, 인성적 볼게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화자의 인성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청중이 화자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연설에 공감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공적인 연설을 위해서는 화자의 공신력, 즉 화자에 대한 청중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화자에 대한 청중의 신뢰감. 자, 공신력이란 청자가 화자에게서 느끼는 이미지나 태도로서 화자를 믿게 하거나 믿지 않게 만드는 요인을 말한다. 밑에 볼게요. 자, 공신력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화자의 품성 동그라미, 화자의 품성. 그래서 평소 언행을 바르게 하는지 연설 중에도 품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쭉 밑줄 연설 내용의 전문성. 연설 주제에 대한 화자의 전문성 밑줄 화자의 전문성. 깊이 있게 생각해서 연설 내용 준비해야 할 거고. 그치? 그래서 내용에 오류가 없으면 화자의 전문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해서 인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인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해요. 그래서 화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내기 밑줄 화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내기. 저도 뭐 마약 중독자 모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약 중독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돼. 저도 여러분들처럼 마약 중독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면서 진솔하게 드러내면 인성적인 설득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청중의 입장이나 관점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도 인성적 설득 전략이 됩니다. 자, 마지막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시선 맞추고 안정된 자세. 넘어갈게요. 자, 밑줄. 제가 캘리포니아로 가기 전에는 언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잘 어울리고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밑줄,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화자의 경험이죠. 밑에 작은 글씨 밑줄처럼 화자의 경험. 해서 캘리포니아에 갔다 왔다라는,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문화 차이를 겪어봤다 해서 경험 전달함으로써 공신력 높이는 거고.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내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치?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근데 막연한 두려움은 도전을 멈추게 하고 자신감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미국 생활을 통해 저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이나 실습은 분명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를 먼저 졸업하고 밑줄,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있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일한 선배로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선배라는 신분 혹은 전문성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전문성, 화자의 전문성이죠. 그래서 야, 나도 카이스트 나왔고 나 지금 나사에서 일해, 내 말 믿어야 돼 라고 해서 공신력 높이고 설득력 강화할 수 있겠지. 해서 나 미국 갔을 때 진짜 두려웠어.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게 되었어. 해서 자신의 경험 제시했고, 나 카이스트 졸업했고 지금 나사에서 일해. 전문성을 통해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높이고 있는 거겠지. 밑에 볼게요. 자, 이현설의 화자는 새로운 생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밑줄, 두려움에 위축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전달하고 싶은 바, 설득하고 싶은 바고, 대학교 졸업 후에 얻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후배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고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밑에 볼게요. 이성적 설득. 연설 내용을 구성할 때 논리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밑줄, 논리적 요소. 청중은 논리적으로 설득할 때 인식이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설 내용에서의 논리적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가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한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시하는가에 따라 설득력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성적 설득 전략으로 주로 사용되는 논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볼게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결론 이끌어내기가 뭐죠? 연역이지. 일반적인 거, 큰 거에서 구체적인 작은 거 이끌어내는 거 연역이고, 권위 있는 견해나 자료를 통해 결론 이끌어내기. 세 번째,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은 귀납이겠죠. 귀납. 인과관계를 밝혀서 결론 이끌어내기. 사례의 유사성을 통해 결론 이끌어내는 건 뭐였죠? 유사성. 유추였죠. 네. 밑에 볼게요. 올림픽 헌장은 밑줄. 올림픽 헌장. 김연아 연설인데, 자, 올림픽 헌장은 밑에 밑줄 치세요. 권위 있는 자료죠. 권위 있는 자료. 이 헌장에서는 올림픽의 목적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며 스포츠의 가능성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10살 때 남북 선수단이 올림픽 경기장에 동시 입장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스포츠의 힘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유엔 총회의 올림픽 휴전 결의안 초안 승인을 통해 그때 목격했던 스포츠의 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올림픽 헌장에도 이렇게 써있잖아 해서 권위 있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화자는 올림픽 헌장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올림픽과 스포츠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중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 초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권위 있는 자료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밑줄칠게요. 권위 있는 자료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청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감성적 설득
이득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아이고. 아우 깜짝. 야, 진짜 발가락까지 소름 돋았어 진짜. 뼈다요? 음.